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계정비 산업기사 CBT 기출보건문제 2023년 2회분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이제 1번을 살펴보면은 윤활유를 분무, 급유하는 루브리케이트의 작동 원리는, 이 루브리케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윤활유를 공급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합 장치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벤츄리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설에서 잠시 보면은, 자, 벤츄리 원리라는 것은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요 단면적하고 여기 단면적을 이게 다르게 해서, 즉 단면적이 작으면은 우리가 유량은 AV가 있습니다. 단면적 곱하기 속도가 있는데, 단면적이 작아지면은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속도가 증가하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루브리케이트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압축 공기하고 섞이게 만드는 장치가 루브리케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유량 Q는 AV라는 것, 단면적,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의 유량하고 여기의 유량은 똑같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유량 Q1은 A1V1이고 여기 Q2는 A2V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유량이 같다는 것은 여기에 똑같기 때문에 A1 V1이 되고 그 다음에 A2 V2가 됩니다. 여기에서 구하는 게 V2이기 때문에 V2입니다. 그러면은 V2는 A2분의 A1 V1 요 시계에서 입력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넣을 때 특히 이게 단위 같은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단면적, 면적 단위는 똑같고 그 다음에 V1은 미터 퍼 세컨입니다. 여기는 센티미터 제곱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넣어보면은 A1의 면적은 30 센티미터 제곱, 단위를 뒤에 적어주는 습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V1이 2m per se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2가 10입니다. 10 센티미터 제곱 하면은 요 단위는 없어지기 때문에 요 미터 per sec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0분의 10 하면은 6이 되겠네. 그죠? 6m per sec가 여기 답이 됩니다.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3번을 보면은 제작회사에서 미리 ROM에 Read Only Memory에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시켜 스스로 판독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인가? 요 미리 내용을 기억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마스크롬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롬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제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해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 것이 기본 개념이고, 롬보다 빠르고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자, 4번을 보면은 공기압 회로에서 얻어지는 압력보다 큰 압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큰 압력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은 정압기죠.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 자, 여기 정압기 종류에는 공압을 유압으로 바꾸어 정압하는 공유압 정압기와 공압 실린더를 응용하여 연속적으로 높은 공압을 발생시키는 공압 정압기가 있다.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을 보면은 교축 밸브,
교축 밸브라는 것은 이제 단면적이 작아지는 밸브를 이야기하죠. 단면적인 작아지는 밸브, 교축 밸브. 교축 밸브에 체크 밸브를 붙인 것으로 공합 회로에서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밸브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체크 밸브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체크 밸브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서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한다.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유량이죠. Q는 AV 단면적이기 때문에 속도를 제어하면은 유량이 제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향 유량 제어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오일의 점도를 알맞게 유지하기 위하여 오일의 온도입니다. 온도를 제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가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절기나 한냉지, 추운 곳이라든지 겨울철은 유압 장치를 시동할 경우, 그다음 작동류의 점도가 높으면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높아 펌프에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거나 액추에이트의 작동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는 가열기를 사용하여 운전 개시 전 작동류의 점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면은 SI 기본 단위계가 아닌 것은, 자, SI 기본 단위계는 이제 7개의 기본 단위로 이렇게 속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터, 길이를 나는 미터, 그 다음에 연력학적인 온도를 나타내는 켈빈, 그 다음에 광도를 나타내는 칸델라, 그 다음에 이거는 라디안이죠. 이건 라디안 이게 각도를 나타내는 라디안은 이게 SI 기본 단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초, 시간, 그 다음에 전류 암페어, 그 다음에 연력학적 온도 켈빈, 물리량은 몰, 광도는 칸델라. 그래서 7개의 기본 단위가 국제 단위계 SI 기본 단위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유압 실린더의 지지 형식. 유압 실린더를 지지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거, 어떤 장치에 부착하는 거. 지지 형식에 따른 기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LA, FA, LC, TC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설을 보면 유압 실린더 지지 형식, 푸트형 있고 클레비스형 C, 후트형 L, 그 다음에 트로니언형 T, 플랜지형 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SD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형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LA, 푸트형 LA가 LC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LC가 답이 없는, 요거는 이제 푸트형 지지 형식에 포함 안 되는 거고 LA가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A, TC 모두 이렇게 플랜지형과 그 다음에 트로니언형에 이렇게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을 문제를 보면은 공압입니다. 공기압, 요동, 왔다 갔다 요동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액추에이트에서 피스톤형 요동 액추에이트의 종류가 아닌 것은 피스톤형으로 생기는 거. 즉 피스톤이라면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피스톤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이 피스톤이 있어가지고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사형도 맞고 크랭크형도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렉 앤 피니언, 그러니까 렉은 이제 직선 모양이죠. 기어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피니언 이렇게 작은 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요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요거는 회전이 왔다 갔다 요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렉 피니언 또 피스톤형이 액추에이터 종류가 맞습니다. 여기는 베인형은 아닙니다. 베인형은 여기 피스톤형 요동 액추에이터 종류가 아닙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의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요 기호는 뜻이 뭡니까? 여기 가변이고 스프링이 있고 가변이 있고 요걸 이렇게 좀 조정해 놓으면은 이제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유량이 흐르면은 여기에 파일럿이 있어 가지고 여기 압력을 감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압력이 이상 되면은 이놈을 밀어 가지고 어긋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는 밸브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감압 밸브라고 합니다. 압력을 낮추는 밸브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에서 잠시 보면은 체크 밸브 하면 이제 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하는 거죠. 기호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돼서 이쪽 방향으로는 오케이고 이쪽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브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가 있을 때 유압 작동률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계가 있을 때 기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제 펌프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때는 여기에서 저 압력이 작용해서 연결해서 바로 드레인으로 계속 연결돼서 이제 회전하게 하는 거, 무브화 밸브. 그 다음에 이제 급속 배기 밸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동할 때 이쪽에 있는 어떤 매개체는 급속으로 이렇게 드레인이 될 수 있게끔, 밸브가 급속 배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 장치를 급속 배기 밸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도의 명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기서 보면 우선 복동 실린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동 실린더라면은 보통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힘을 주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액추에이션 할 수 있는 양쪽 모두를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복동 실린더라고 합니다. 단동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를 주면은 한쪽에는 스프링이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복귀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밸브를 통해서 이제 복동 실린더, 자동 복귀 회로, 이런 형태를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은 패킹을 저널에 가볍게 접촉시켜 급유하는 방법으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윤활시키며 윤활유를 순환시켜 사용하는 급유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저널이라면은 여러분도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축 형태 해서 밑에 어떤 하우징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태, 받쳐서 이렇게 도로 회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걸 이제 저널이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축의 모양을. 그 다음에 이제 모세관이라면은 이게 가는 단면적에 이게 길게 이런 현상을 모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액체를 쭉 갖다 대더라도 쭉 빨려 올라가죠. 그런 형태를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볍게 접촉하기 때문에 패드 급유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면은 산업용 로봇의 관절기구입니다. 산업용 관절기구와 같은 부분에 주로 사용하는 모터는 무엇인가? 산업용 로봇이라면은 뭐 이런 형태로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각각의 관절마다 전부 다 모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로 이제 스태핑 모터입니다. 스태핑 모터. 자, 스태핑 모터에 대해서 해설을 잠시 보면은 스태핑 모터는 구조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한 개의 펄스가 가해질 때 원스텝만 회전하고 그 위치에서 일정한 유지 토크로 정지하는 모터이다 라고 있습니다. DA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CNC 선반, 그 다음에 플로트, 복사기, 로봇 관절 기구 등에 사용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 보면은 신호 처리 방식에 따른 제어계의 분류로 맞는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제어계 맞고, 비동기 제어계 맞고, 논리 제어계 맞고, 시퀀스 제어계 1번이 맞네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간 동기 제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동작해야 하는 제어를 이야기하고, 시간 비동기 제어는 조금 늦춰져도 괜찮은 제어, 논리 제어는 0, 1 혹은 참, 거짓과 같은 불 논리를 활용한 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퀀스 제어는 시간 종속과 위치 종속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보면은 대먹임 제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자, 대먹임이라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 피드백이고, 그다음 피드백 컨트롤이 있는 게 이제 폐쇄 회로라고도 클로즈드 루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있는 게 보면은 인풋이 있으면은 여기 비교 부분, 비교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여기 출력부에 있으면 여기에서 어떤 출력을 제어해서 다시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해서 이제 다시 비교부로 넘어갑니다. 비교부로 넘어가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왔는지,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를 비교해서 다시 지령을 내리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대먹임 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게 비교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Y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 A가 요거는 not 회로죠. not. 그러면은 A 바가 되고, 자, 여기 A 바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ND 회로기 때문에 A 바 B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형태로 보면은, 자, A의 경우에는 A고, 그 다음 B의 경우는 not이기 때문에 A, B입니다. 요게 또 AND 회로기 때문에 A, B, 바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OR 회로기 때문에 여기는 OR 회로는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바, B, 그 다음에 A, B, 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은 2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것은 요 기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17번은 보면은 다음 진리표와 관계 있는 밸브는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AND 회로하고 똑같죠. 반드시 AB 인풋이 S1, S2가 반드시 입력이 돼야만이 출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압 밸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압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에서 둘 다 들어가줘야만이 이제 출력이 반드시 둘 다 ON이 1이 되어야만이 이제 출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압 밸브입니다. 그 다음 18번 보면은 다음 기능 다이어그램과 동작이 같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게 크거나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1 하는 거는, 요거는 요 기호는 OR 회로죠. OR.
OR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밑에 게이트 종류하고 사각형 기호를 보면은 자, AND 회로 같은 경우에는 요게 %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OR 회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AND, NA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AND에다가 이런 앞에 이런 기호 부호가 있는 겁니다. 기호가 있는 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NOR, OR이 아닌 거 그래서 OR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건 똑같고 여기에 이제 부호가 이런 부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식은 이게 A 플러스 Y 해서 이렇게 바를 전체 씌우는 거. 그 다음에 AND도 X.Y 해서 바를 전체를 씌우는 걸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에 보면은 비상 업무 처리를 위한 기능으로 어떤 특정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즉시 응답되는 제어 동작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은 자, 보통 보면 우리 비상 업무가 있으면은 중간에 끼어들어야 되죠.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끼어들어야 되는 게 이제 방해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interrupt이 원래 방해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interrupt 처리 기능 요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보면은 다음 센서 중에서 가속도 센서로 사용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앞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형은 뭐냐면은 압력을 받으면은 전압이 발생되는 피에조 효과를 이용해서 진동등을 전압으로 변환한 후 그 전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진동을 검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진동을 차단하는 차단기의 기본 요구 조건 중 틀린 것은 자, 1번 온도, 습도, 화학적 변화 등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맞겠죠. 그 다음에 차단하려는 진동의 최저 주파수보다 큰 고유 진동수를 가져야 된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건 최저 주파수와 다른 진동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단기의 강성이라는 것은 뻣뻣하게 잘 휘지 않는다는 겁니다. 뻣뻣하게 변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강성은 그에 부착된 진동 보호 대상체의 구조적 강성보다 작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은 충분히 작아 차단 능력이 있대 작용하는 하중을 충분히 받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22번을 보면은 설비의 돌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설비의 돌발 고장입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고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설비를 보유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예비 설비를 보유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한다. 맞습니다. 충격, 피로의 원인을 없애고 규정된 취급 방법을 지킨다. 맞습니다. 설비의 만성적인 부하 요인을 제거한다. 이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을 보면은 다음 보기에서 설비가 탄생해서 3일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4단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A번 기억 보면은 설비의 개념 구성과 규격 설정, 니어는 제작 설치, 설비의 설계 개발, 설비의 운용 유지. 요거는 컨셉
컨셉을 보면은 이제 기억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이 나오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설계가 하면은 이제 제작이 뒤따라야 되고, 제작 후에 이제 보면은 설비를 이제 운용, 유지하는 거죠. 메인티넌스죠. 이게 가장 마지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엇, 니언, 리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설비를 배치할 때 필요한 소요 면적 산정법으로 기계 한 대의 소요 면적을 계산하여 전체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것은 계산법입니다. 이건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법은 기계 한 대 면적 곱하기 대수에다가 작업 면적과 통로를 이렇게 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을 보면은 설비 효율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로스는 무엇인가? 고장 로스, 조정 로스, 일시 정체, 순간 정지 로스입니다. 초기 수율 로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는 로스고, 그다음 고장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가장 설비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번을 보면은 설비 보존 표준 설정의 직접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표준 설정의 설비 보존 설정의 직접 기능 하면은 설비 검사 맞습니다. 직접 기능에 속하고, 설비 정비 요거도 맞습니다. 설비 수리 요거도 맞고, 설비 교체 요거는 여기에 직접 기능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자, 27번. 설비 표준화를 위한 설비 코드 부여 순서, 설비 위치 코드 부여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 부서가 그 다음에 작업장, 생산 라인. 여기서 보면 가장 큰 규모가 공장이고, 그 다음에 작업장 밑에 이제 부서가 있고, 부서 밑에 이제 생산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니언, 리얼 해서 27번에는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을 보면은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의 한계로 맞는 것은, 이것은 130데시벨 이게 맞죠? 맞습니다. 해설을 잠시 살펴보면은 가청 범위가 0에서 130데시벨, 가청 들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가청 주파수 대역이 20Hz에서 2만 Hz 혹은 20kHz, 이게 이제 가청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가청 음압은 20 마이크로파스칼에서 200 파스칼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유압 펌프의 고장 중 소음이 증대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유압 펌프 고장 중에 소음이 증대되는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자, 흡입관이 가늘거나 혹은 막혀 있다.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탱크 안에 기포가 있어 소음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흡입 필터를 설치하지 않았다. 요거는 흡입 필터하고는 이제 소음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필터를 설치하지 않아서 이제 불순물이 제거될 수 없으면은 이제 소음하고 진동에 취약해지는 건 있지만은, 흡입 필터를 설치 않았다고 해서 이제 직접적인 소음이 정대에는 원인이 안 됩니다. 그다음 전동기 축과 펌프 축의 중심이 잘 맞지 않았다.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체인버에 의해서 입사소음 에너지를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하여 소멸시키는 장치는 뭔가. 그래서 여기는 반사소음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흡음식 소음기, 성면, 앞면 등 섬유성 재료의 흡음력을 이용해서 소음을 흡수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패킹을 저널에 가볍게 접촉시켜 급유하는 방법으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윤활시키며 윤활유를 순환시켜 사용하는 급유 방식은 무엇인가? 이거는 패드 급유법이라고 시험에 미리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순환 급유법 중에 급유법을 잠시 살펴보면 패드 급유법, 패킹을 저널에 가볍게 접촉시켜 급유하는 방법으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윤활시키며 윤활유를 순환시켜 사용하는 급유 방법이 패드 급유법. 체인 급유법은 비교적 저속도의 큰 하중 베어링에 사용되고 유륜식 급유법은 마찰면에 기름을 운반해 윤활 작용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마찰면에 열을 제거한 후 기름 탱크로 되돌아오는 급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강제순환 급유법은 가장 이상적인 급유법으로 고압 고속의 베어링에 윤활유를 기름 펌프에 의해 강제적으로 밀어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무 급유법은 공기 압축기, 감압 밸브, 공기 여과기, 분무 장치를 이용하여 분무 급유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롤러 급유법은 기름 탱크에 있는 롤러를 설치하고 롤러에 부착되어 되는 기름으로 윤활하는 급유 방법입니다. 칼라 급유법, 나비 두께가 모두 큰 링을 축에 고정시킨 것으로 윤활유를 기름 탱크에서 운반하여 올리는 것은 유륜식과 다름없으나 칼라는 축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기름의 운반이 적극적으로 윤활유의 점 조성에 등에 의하여 급유가 방해되는 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사 급유법, 축면에 나선상의 홈을 만들고 축의 회전에 따라 나선상의 기름 홈을 통하여 윤활유가 급유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력순환 급유법, 임의의 높은 곳에 있는 기름 탱크에서 분배관을 통하여 기름을 흘려 보내는 방법입니다. 버킷 급유법, 칼라 급유와 비슷한 것으로 주로 저속 고하중의 베어링에 있어서 축의 끝이 베어링 1단에서 끝나는 부분에 사용되는 급유법입니다. 비산 급유법, 미스트 급유법입니다. 윤활유 속에 회전체의 일부가 들어가 윤활유를 튀겨 윤활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욕 급유법, 윤활 개수의 일부가 유욕, 오일 베스트이죠. 아예 베스트 안에 통에 들어서 윤활되는 방법. 원심 급유법, 원심력을 이용한 윤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번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사용되는 윤활유의 주된 열화 현상입니다. 열화라는 것은 이제 열을 받아서 어떤 물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열화 현상은 산화, 희석, 탄화, 유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탄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온에서 사용되는 윤활유의 주된 열화 현상은 탄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설을 보면 이제 산화, 탄화, 희석, 물, 전다 능력, 이물질 혼입 등의 이유로 윤활유가 열화가 됩니다. 열화가 되는데
여기서 주된 원인은 이제 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을 보면은 한 개의 진동 사이클에 걸린 총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걸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개의 사이클, 그다음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데 이 전체를 이제 주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초 동안에 걸리는 이 주파수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한 개에 걸리는 요 시간을 요걸 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진동 사이클에 걸린 총 시간을 무엇인가 하면은 주기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보면은 체계적인 설비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1번 돌발 고장이 증가하나 수리비가 감소한다. 이거는 감소라는 거죠. 돌발 고장이 감소를 하는 거지. 여기에 1번이 아닙니다. 설비 고장 시 복구 시간이 단축된다. 맞습니다. 작업 능률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증대된다. 오케이. 생산 계획이 달성되고 품질이 향상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35번에 보면은 설비 관리 업무에 있어서 최고 부하를 없애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최고 부하를 없애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면은, 자, OSI, On-Stream Inspection이라고 기계 장치 운전 중 검사,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OSR, On-Stream Repair라고 기계 장치 운전 중 수리, Repair가 수리죠. 그 다음에 부분적 셧다운은 설비를 정지시킨다는 말이죠. SD, 부분적으로 설비를 정지시켜 수리, 맞습니다. 여기 CD, Cost Down 하면은 원가 절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오버를 실시. 요거는 이제 최고 부하를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36번. 설비 보존 관리 시스템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사이클로 맞는 것은, 사이클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이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PDCA라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 잠시 보면은 PDCA, 플랜, 계획이고, do, 그 다음에 실행이고, check, 평가고, act, 개선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한다는 겁니다. 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 및 품질 등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plan, 그 다음에 do, check, act, 4단계를 반복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해서 월트 슈하트 혹은 에드워드 데밍 등에 의해서 유명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번. 설비 진단 기술의 기본 시스템 구성에서 간이 진단 기술이란 여기에서 속하는 것은, 자, 현장 작업원이 사용하는 설비의 1차 건강 진단 기술이다. 요거 맞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해설 보면은 간이 진단 기술을 보면은 설비의 정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고 진동의 평가 지수 등이 정량화한 값을 이용한다. 현장 작업원이 사용하는 설비의 제1차 건강 진단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38번 보면은 설비 관리 기능을 일반 관리 기능, 기술 기능, 실시 기능 및 지원 기능으로 분류할 때 일반 관리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전 정책 결정 및 보전 시스템 수립. 요거는 일반 관리 기능이 맞습니다. 자산 관리와 연동된 설비 관리 시스템 수립. 요것도 일반 관리 기능이 맞고, 보전 업무의 경제성 및 효율성 분석 및 측정. 요것도 일반 관리 기능이 맞습니다. 보전 업무 분석 및 검사 기준 개발. 요거는 일반 관리 기능이 아닙니다. 요거는 기술 기능 이런 데 속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을 보면은 설비 진단 기술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설비 진단 기술입니다. 요 정의를 묻는 거고, 자, 설비를 교정하는 것 아니고, 설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 이것도 아니고, 설비를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설비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관측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이 4번이 정확히 맞을 수가 있겠네요. 자, 해설을 잠시 보면은 설비 진단 기술은 가동 중의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설비에 걸리는 부하, 고장, 열화, 강도 및 성능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설비의 신뢰성이나 성능을 진단, 예측하고 이상이 있으면 해결 방법을 찾는 기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 설비관리 조직의 계획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설비관리 조직의 계획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 해서 제품의 품질, 설비의 특징, 지리적 조건, 외주 이용도, 여기서는 이제 제품의 품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제품의 품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1번 보면은 PLC 구성 중 입력 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보면은 광센서 요 입력 측에 해당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데, 전자접촉기 요거는 이제 출력 쪽에 해당되고, 레벨 스위치 요것도 입력 쪽에 해당되고, 푸시 버튼 스위치 입력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접촉기가 출력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게 솔레노이드도 출력 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42번 그림은 접점에 의한 논리 회로를 표현한 것이다. 알맞은 논리 회로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오화 논리 회로죠. 이게 A, B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연결되면은 출력이 동작이 되는 형태이므로 이게 OR 논리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3번을 보면은 국제 단위계에서 기본 단위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길이, 질량, 시간. 여기 전압, 전류, 저항, 전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전류가 맞네요. 전류, 연력학적 온도, 물질량, 몰, 광속, 광도가 맞죠. 칸델라. 그다음에 여기 암페아, 켈빈, 시간, 초, S, 질량, 킬로그램, 길이, 미터, 이렇게 7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4번 문제로 보면은 0.2 마이크로페러스의 콘덴서입니다. 콘덴서에 1000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 에너지죠. 1줄은 1뉴턴 미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2분의 1 CV 제곱 콘덴서, 여기 보면은 C가 이제 0.2 마이크로페럿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하고, 그 다음에
볼트가 이제 1000입니다. 1000볼트이기 때문에 1000제곱을 하고 2를 하면은 이제 0.1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 0.1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마이크로라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6승을 하는 걸 요걸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 보면은 절연 저항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발전기식과 전지식이 있다. 그 다음에 영구자석과 교착 코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매거는 절연 저항계의 일종이다. 맞습니다. 발전기식의 경우 핸들의 분당 회전수는 60을 표준으로 한다. 발전기식의 같은 거는 요거는 핸들을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닙니다. 답입니다. 자, 여기서 46번을 보면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회전 자계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는 3번으로서 회전 자계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요걸 하나 문제 자체를 하나 메모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도선의 전기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항상 앞에도 많이 나왔지만 R은 비저항, 그 다음에 단면적, 그 다음에 도선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도선 길이에 요거는 이제 비례 관계가 있죠. R은 도선 길이에 비례한다. 1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48번을 보면은 두 개의 합성 저항 R1, R2가 병렬로 연결되는 겁니다. 병렬. 이렇게 두 개가 R1, R2가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합성 저항 R은 얼마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병렬로 했을 때는 이게 볼트가 동일합니다. 즉 이게 우리가 보이는 R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I는 V가 있고 그 다음에 R분의 1이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요 식에서 병렬의 경우에는 이제 볼트가 이제 다 일정합니다.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합성 저항 저항을 보면은 R1분의 1 병렬의 경우 그렇습니다. 직렬 경우에는 그냥 R1 더하기 R2가 되는데 병렬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요걸 자세히 보면 이제 R1, R2 그 다음에 R1 더하기 R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R로 이제 역으로 취하면 어떻습니까? 거꾸로가 되죠. R1 더하기 R2 그 다음에 R1, R2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찾으면은 이제 요게 4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49번 보면은 다음 센서 중 온도 센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리더 스위치, PTC, 홀 소자, 스트레인 게이지. 홀 소자 같은 건 자기장 같은 거 측정하는 거고 스트레인 게이지는 어떤 압력이라든지 어떤 변이 같은 걸 측정하는 게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TC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온도 센서의 열전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미스트, NTC, PTC, CTR 이런 게 있습니다. 척온 저항계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될 것.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를 보면은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유니폴라 소자이다 맞고 바이폴라 소자이다 아닙니다. 그 다음 전압 제어 소자이다 맞고 저전력 정폭기의 입력단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자, 이제 51번을 보면은 유접점 시퀀스 제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1번 계폐 부하 용량이 크다. 맞습니다. 제어반의 외형과 설치 면적이 작다. 아니죠. 이 크다가 맞습니다. 크다. 그 다음에 온도 특성이 좋다. 맞습니다. 입출력이 분리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을 보면은 온도 센서가 아닌 것은 열전대 스터모카플 맞죠? 스터미스터 맞고 초온 저항계 맞습니다. 여기서 홀 소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기장 같은 걸 센싱하는 센서가 될 수 있습니다. 홀 소자가 이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53번을 보면은 트랜지스터가 정폭을 하기 위해 동작점은 어느 동작 영역에 있어야 하는가? 차단 영역, 그 다음에 활성 영역, 포화 영역, 항복 영역인데 여기서는 2번 활성 영역이 맞습니다. 자, 해설을 잠시 살펴보면은 트랜지스터가 정상적으로 정폭 동작을 하는 영역은 활성 영역이다. 자, 차단 영역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에 역바이어스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포화 영역은 동작 성분을 증가해도 그 이상 출력이 증가하지 않는 동작 영역을 이야기하고, 항복 영역은 트랜지스터가 동작하게 되면 트랜지스터는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지역에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54번을 보면은 PLC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할 것 맞습니다. 제어반 설치 면적이 클 것, 요거는 작을 것이 맞습니다. 작을 것. 안정성 및 신뢰성이 높을 것 맞고, 프로그램 작성 변경이 용이할 것 맞습니다. 자, 55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은 계자 제어법, 저항 제어법, 전압 제어법, 주파수 제어법이 있는데 4번이 답이 아니네요. 계자 제어법, 저항 제어법, 전압 제어법이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속합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면은 전 단계의 작업 완료 여부를 리밋 스위치 또는 센서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수행하는 제어 방법은 그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메모리 제어, 시퀀스 제어, 파일럿 제어, 시간에 따른 제어가 여기 저 중에서 시퀀스 제어가 답이 됩니다. 시퀀스 제어를 하는 것은 이제 자동 판매기라든지 엘리베이터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57번 다음 논리 회로의 출력 X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리식을 잠시 여기 적어 보면은, 자, A하고 B는 AND죠. AND면은 어떠냐면은 A 닷 B가 되고,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이게 not이기 때문에 C 바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닷 B가 들어가고 C 바가 들어가면은 요것도 AND이기 때문에 A, B, C 다시 되겠네요. 여기서 답을 찾아보면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8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의 열전대 조합에서 가장 높은 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백금, 로디움, 백금. 요게 가장 높죠. 그 다음에 크로멜, 알루멜이 그 다음에 이제 높고, 철 콘스탄탄, 그 다음에 구리 콘스탄탄,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백금, 로디움, 백금 요게 열전대에서 가장 높은 온도가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9번 문제를 보면은 2m 접지 정폭 회로에서 트랜지스터의 HFE가 100이고 HIE가 10kΩ입니다. 부하 저항이 5kΩ이면 이 회로의 전압 정폭도는 얼마인가? 요 문제를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압 정폭도 식은 VI분의 V0가 되고 여기서 보면 식이 마이너스 FE 그 다음에 HI 분의 RL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걸 식을 하나 기억하시면은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10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킬로옴이고 5킬로옴이기 때문에 여기 1000 단위를 만이고 5000이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50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PLC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제어반 설치 면적이 크다. 아니죠. 이거 작다. 그 다음에 설치 변경 확장이 쉽다. 맞습니다. 신뢰성이 높고 수명이 길다. 맞고 조작이 간편하고 유지 보수가 쉽다. 맞습니다. 여기 제어판 설치 면적이 크다가 여기 답이 아닙니다. 특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기어의 치면 열화가 아닌 것은 치면이라는 면은 이빨면이죠. 이빨면이 이제 열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걸 이제 열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습동마모, 소성항복, 표면피료, 균열 소손, 이거는 치면의 열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번이 아닙니다. 3번 습동마모, 소성항복, 피로, 표면피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추가하면 융착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2번 펌프 축의 밀봉 장치로 봉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맞는 것은 자, 밸런서 홀이라든지 스토핑 박스, 금속 게스킷, 케이싱 웨어링이 있는데 요거는 2번 스토핑 박스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 스토핑 박스 해서 피스톤, 폴런저 따위가 드나드는 곳에서 전기나 물이 새는 것을 막는 장치를 스토핑 박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63번을 보면은 펌프의 동력이 급하게 차단된다든지 급하게 기동, 움직일 시에 관 내부의 압력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4번 수격 현상이죠. 수격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수격 현상은 개요가 펌프의 동력이 급히 차단될 때 관내 압력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이다. 영향으로는 이제 압력 강화에 의한 관로 파손, 워터 해머 상승압에 의한 밸브 파손, 이게 수격 현상입니다. 워터 해머, 수격이라고 하죠. 워터 해머링. 예방 조치는 이제 펌프 급기동을 방지한다든지, 서지 탱크를 설치한다든지, 밸브 개폐를 하지 말고 공기 밸브를 설치한다든지 플라이휠 장치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이제 서징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 중 진동을 하며 이상 소음을 내고 유량과 토출 압력에 이상 변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서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64번 문제를 보면은 펌프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 중 수격, 워터 해머링, 앞에 문제하고 유사하죠.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로의 유체가 비중이 낮아 흐름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은 아니고 펌프 내부에서 흡입 양정이 높아 유체가 증발하여 기포가 생기는 현상 아니고
배관을 흐르는 유체에 불순물이 섞여 관로에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현상 아니고,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속도 급변입니다. 속도, 수격은 속도 급변에 의한 관내 압력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65번. 측정할 때 측정치와 참값과의 차를 오차라고 하는데, 측정기에 의한 오차가 아닌 것은, 자, 1번 지시 오차, 되돌림 오차, 흔들림 오차, 탄성 변형 오차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측정기에 대한 오차는 이제 지시 오차, 되돌림 오차, 흔들림 오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66번. 소형 원심 펌프에서 전 양정이 몇 미터 이상일 때 체크밸브를 설치하는가? 체크밸브 양정이 요거는 100m입니다. 100m.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역류 방지 밸브, 체크 밸브죠. 한 방향으로 흐르는 밸브 설치 시기는, 요거는 이제 중형, 대형 원심 펌프는 전 양정이 100m 이하일 때, 소형 원심 펌프는 전 양정이 100m 이상일 때, 토출관이 짧은 저양정 펌프는 전 양정이 약 10m 이하일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67번을 보면은 너트의 풀림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워셔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각 와셔, 이거는 아닙니다. 스프링 와셔 맞고, 이부치 와셔 맞습니다. 혀부치 와셔 맞습니다. 자, 해설에서 보면은 이제 너트의 풀림 방지용 와셔는 스프링 와셔, 이부치 와셔, 혀부치 와셔, 스프링 와셔, 갈키 부치 와셔, 기울기 부치 와셔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을 보면 기어의 내경이 D고, 기어의 내경이 D고, D입니다. 바퀴가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쭉 있고, 이런 형태의 외곽이 이렇게 기어가 있다고 보면은, 잼세가 델타 D일 때 가열 온도 T를 구하는 식은 어느 것인가? 그다음 열평정 계수가 알파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식을 하나씩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하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열 온도는 열팽창 D, 그 다음에 델타 D, 이런 형태의 식이 있습니다. 식을 살펴보면은, 자, 온도 입장에서 보면은 잼세가 크면은, 잼스를 많이 하면 온도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전도 계수가 크다는 것은 열이 잘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온도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 직경이 크면은 온도를 낮춰야 되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69번. 공기를 압축할 때 압력 맥동이 발생하는 압축기는 무엇인가? 여기 맥동이라는 것은 여기에 서징을 이렇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징 현상. 이 서징은 뭐냐면은 펌프의 압력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큰 폭으로 변동하거나 토출량이 주기적으로 변동이 발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압축기는 여기 1번 왕복식 압축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토출량이 주기적으로 변동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0번. 펌프를 원리 구조상에 따라 분류할 때 용적형 회전 펌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어 펌프, 나사 펌프, 편심 펌프, 프로펠러 펌프가 있는데, 프로펠러 펌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71번을 살펴보면은 이미 정의된 위치 데이터를 수동키 조작에 의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거는 머신센터라든지 저런 데 많이 있는데 MDI입니다. 매뉴얼 수동 데이터 인풋, 데이터 인풋 해서 MDI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2번 문제를 보면은 밑거름이 거의 없어 변속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두 축이 평행한 경우에 하나여 사용되며 진동, 소음에 취약하여 고속 회전에는 사용하기 곤란한 전동장치는 이거는 체인 전동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3번을 보면은 10m 이하의 저향정 펌프의 토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펌프는 이것은 이제 나비형 밸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74번을 보면은 키 맞춤. 키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동력 전달을 위해서 키 맞춤을 위해 보스의 구멍지름을 포함한 홈의 깊이를 측정할 때 적합한 측정기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이 중에는 가장 적합할 수가 있겠네요. 자, 75번 보면은 두 축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기어는 무엇인가? 여기서 그림 보면은 웜 기어 같은 경우에는 두 축이 서로 직각이 되면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평기어는 이제 서로 평행하고 내적 기어도 평행하고 헬리컬 기어도 이렇게 만납니다. 서로 이렇게 해서 웜 기어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기어 감속기의 분류 중 평행 축형 감속기가 아닌 것은 자, 스퍼 기어 맞고 헬리컬 기어 맞습니다. 더블 헬리컬 기어 맞고 스트레이트 베벨 기어. 베벨 기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 축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77번 기어 감속기 중 평행 축형 감속기가 아닌 것은 위의 문제하고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추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하지만은 다른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1번 웜 기어 감속기, 스포 기어 감속기, 헬리컬 기어 감속기, 더블 헬리컬 기어 감속기. 이게는 웜 기어 감속기죠. 웜 기어 감속기는 축이 교차하는 감속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8번 문제를 보면은 변속기 중 유성 운동을 하는 원주판을 가진 변속기는 요 문제를 하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디스크 무단 변속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9번을 보면은 원관 속을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액체의 속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액체의 속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격이죠. 워터 해머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80번을 보면은 기어의 파손 원인 중 윤활 문제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스코어링이죠. 스코어링. 그럼 스코어링 정의를 살펴보면은 임의 운전 하중, 속도, 금속 윤활제 조합 및 운전 온도하에서 맞물리는 이빨의 작용 측면을 분리하는 유막이 고하중의 온도로 인해 깨지고 금속 간 접촉으로 인해 반복되는 용융과 균열을 야기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스코어링이
기어 이빨이 이면이 이렇게 스코어링이 일어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